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의 시자만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40대 여자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하고 나면 시댁을 많이 불편해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였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더라고요. 저와 똑같은 시댁으로 시집 온 동서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오늘 저희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6살 때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홀로 오빠랑 절 키우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 혼자서 일 다니며 애 둘을 키우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한텐 행복한 기억밖에 없는 걸 보니 저희 아빠가 정말 저희를 사랑으로 키우셨나 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아빠랑 오빠랑 셋이 둘러앉아 종종 만두를 빚어 먹던 일이었어요. 아빠가 직접 고기와 야채를 다져 만든 만두소를 버무리고 작은 손으로 조물조물 만두를 만들면서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내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꾸밈이 없고 순박하던 남편과 사내 커플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만두 가게를 차렸어요. 아빠한테 전수받은 손맛으로 만두를 팔기 시작한 거죠. 만두 장사와 결혼 생활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다 보니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시라 큰 어려움은 없었답니다.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아주 현명하고 모범이 되는 분이셨는데 어머님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아서 좋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첫 김장날이었어요. 한 번도 김장을 해보지 않아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구박도 하나 없이 친절하게 김장하는 법을 알려주시더군요. 배추김치를 맛있게 담그려면 배추랑 고춧가루부터 좋은 걸 골라야 하는 거야. 자, 이거 손으로 들어봐라. 배추가 아주 단단하고 묵직하지? 이런 게 속이 꽉 차서 맛이 있거든. 그렇다고 또 너무 큰 배추를 사면 안 돼. 너무 큰 건 겉잎이 질기거든. 그날 시어머니랑 같이 김장을 끝까지 했는데 몸이 힘들긴 해도 정말 재밌고 뿌듯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에 제사가 있을 때도 저한테 하나하나 잘 알려주셨어요. 제사상에 놀리지 말아야 될 음식이 정해져 있어. 특히 복숭아랑 팥은 절대 올리면 안 된다.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과일이라고 했거든. 우와, 그런 게 다 있어요? 저 진짜 처음 들어봐요. 제사상에 신경 쓸 게 진짜 많네요. 그것뿐이게 너 홍동백서나 조유리시 어동육서라는 말은 들어봤니? 제사상에 음식을 올릴 때도 다 위치와 순서가 있는 거란다. 아마 처음이라 복잡하겠지만 하다 보면 적응이 될 게야. 어머니, 저 잠깐 메모 좀 할게요. 홍동백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무 복잡해요. 어머님, 저 오늘 이거 무조건 다 외워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사상 차릴 땐 제가 외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남들이 봤다면 고리타분하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손재주도 엄청 뛰어나셨죠. 하루는 시댁에 갔다가 저도 모르게 뾰족한 것에 걸려 입고 있던 스웨터 올이 나갔던 적이 있어요. 산지도 얼마 안 된 건데 버려야 하나 하고 아까워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예, 너 그거 잠깐 벗어봐라. 내가 아주 깜쪽같이 수선하는 법을 알려줄게. 시어머니는 어디서 코바늘을 가져오시더니 순식간에 스웨터를 멀쩡한 상태로 돌려놓으시더군요. 전 정말 마술이라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우와, 어머님, 어떻게 이런 것도 하세요? 너무 멋져요.
이 방법만 알면 스웨터를 진짜 오래오래 입을 수 있겠어요.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정말 유용한 꿀팁을 얻은 것 같아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그 방법을 잘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과 결혼 후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첫 아이를 키울 때도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저희 큰애가 하루 종일 칭얼거리고 아기띠를 해도 잘 안 자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온 포대기로 큰애를 등에 업고 끈을 휙휙 돌려 묶으니 순식간에 잠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애를 잘 재우세요? 제 품에선 그렇게 칭얼대던 애가 왜 어머님이 업으니까 바로 잠들죠?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다 조상님들의 지혜 아니겠니? 내가 전에 뉴스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 포대기 방식이 어린아이들한테도 안정감도 주고 정서적으로 더 좋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이렇게 애를 등에 업고 나면 두 팔도 자유로우니 훨씬 좋지 않니? 너도 한번 매보면 아기띠보다 훨씬 편할걸? 그 말에 시어머니한테 포대기 묶는 법을 배워보니 처음엔 좀 어색하긴 했지만 정말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허리도 덜 아프고 큰애가 제 등에 딱 달라붙어 금방 잠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외에도 시어머니 남편이랑 시동생 둘까지 애를 셋이나 키워보셔서 그런지 저한테 이것저것 육아 꿀팁을 많이 알려주셨답니다. 보통은 이런 걸 다 친정 엄마한테 배울 텐데 엄마가 없는 저한텐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나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는 알뜰하기도 엄청 알뜰하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시는 저희 시아버진 엄청난 구두쇠였는데 알뜰한 시어머니와 정말 쿵짝이 잘 맞았죠. 하루는 시댁에서 다 같이 옥수수를 쪄 먹었는데 시어머니가 옥수수 수염을 따로 모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쓰는 거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잘 씻어서 햇볕에 말린 다음에 볶으면 옥수수 수염차로 먹을 수가 있거든. 마트에서 파는 티백보다도 훨씬 구수하고 맛있단다. 그러자 시아버지도 손뼉을 치면서 맞장구를 치셨어요. 아, 그럼. 집에서 직접 말린 옥수수 수염차가 아주 제대로지. 원래 세상에 버릴 건 단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하찮은 옥수수 수염조차도 말려서 차를 끓여 먹으면 몸에도 좋고 구수하고 얼마나 좋냐. 이런 것도 다 네 시어머니가 부지런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너도 잘 보고 배웠다가 나중에 꼭 써먹어 보렴. 저희 남편도 그런 시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참 알뜰하고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25평짜리 낡은 빌라에서 살긴 했어도 버는 돈을 꼬박꼬박 저축하면서 알뜰살뜰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화목하고 즐겁기만 했던 결혼 생활에 어느 날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동서가 한 명 들어오게 된 거예요. 동서는 수의사였는데 귀하게 자라서 그런지 기본도 안 되어 있고 버릇이 없었어요. 상견례를 할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결혼 후에 시댁에서 몇 번 마주쳐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군요. 하루는 시댁에서 다 같이 수박을 먹었는데 시어머니가 빨간 속살만 잘라내고 껍질을 따로 비닐봉투에 담으시는 겁니다. 전 버리려고 하시는 줄 알고 그걸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애미야, 그거 버리는 거 아니다. 흰 부분만 따로 모아서 장아찌 해 먹으면 맛있거든. 네? 이걸로 장아찌도 해 먹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역시 버리는 거 없이 알뜰하게 쓰는 건 아버님, 어머님이 최고예요. 어머님, 장아찌 오늘 하실 거예요? 저도 궁금하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때 수박을 먹고 있던 동서가 갑자기 인상을 확 쓰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말도 안 돼. 수박 껍질을 왜 먹어요? 무슨 지금이 보릿고개 시절도 아니고 먹을 게 천진데 수박 껍질 장아찌라뇨. 아우, 정말 구질구질해.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지네요. 동서, 버릇없게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못 먹는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칼로 미리 잘라놔서 침도 안 묻었잖아. 뭐 처음 보는 음식이라 생소할 순 있지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요, 재수 씨. 나도 여태까지 우리 엄마가 수박 껍질로 장아찌 만든 거 많이 먹고 자랐지만 탈난 적도 없고 맛있게 잘만 먹었어요. 버리지 않고 하나라도 아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어머, 저한테 왜 그러세요? 형님이랑 아주머님 생각보다 되게 꼰대시다. 어른이 한다고 하면 무조건 내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이상하다고 말할 순 있지만 동서처럼 버릇없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음식 쓰레기도 줄이고 별미도 만들어 먹는 게 구질구질한 거야? 어른한테 하나라도 배울 생각을 해야지. 어쩜 생각하는 게 그래? 그러자 동서는 기분이 나쁜지 입을 삐죽거리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동서는 식사 예절까지 밥 말아 먹었더군요. 상견례 땐 어른들 말씀에 집중하느라 잘 몰랐는데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하는데 맨 처음 숟가락을 드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동서, 어른들도 숟가락을 안 드셨는데 먼저 밥을 퍼먹으면 어떡해. 동선 그런 것도 집에서 안 배웠어? 이런 건 기본이잖아. 네? 언제적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요? 형님도 참 유별나셔.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거지. 외국 나가면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들든 상관없거든요. 여기가 외국이야? 한국이잖아. 동서가 친구들이랑 만날 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상관없는데 적어도 시부모님 앞에선 예의를 갖춰야지. 그래, 우리 큰며느리 말이 맞다. 나 참 아무리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버릇없이 자란 애들이 많다지만 30살도 넘는 나이에 그런 것도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성민이 너, 네 마누라가 예의 없게 굴면 네가 먼저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네 형수 입에서 먼저 말이 나오게 해? 시아버진 시동생한테도 한마디 하셨지만 시동생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더라고요. 시동생들은 착하긴 했지만 저희 남편과는 달리 좀 철이 없었거든요. 에이, 모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세요? 밥 먹는데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졌네. 배고파 죽겠는데 얼른 밥이나 먹어요. 에휴, 어쩜 부부가 둘 다 철이 없어서 원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철이 다른지. 그런데 동서는 밥 먹는 내내 툴툴거리더니 다 먹고 나서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동서에게 또 한 번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밥 다 먹었으면 적어도 동서가 먹은 그릇이랑 수저는 싱크대에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기본 아니냐고. 네? 어차피 형님이 치우실 거 아닌가요? 한 명이 몰아서 하는 게 낫지. 여러 명이 왔다 갔다 거리면 정신 없잖아요. 그리고 전 원래 이런 거 안 하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기만 했지. 치워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요. 저희 엄마도 안 시키는 걸 왜 형님이 저한테 시키세요? 그러자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나서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둘째 너, 밥그릇 갖다 놓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큰 소리야? 네 형님은 나랑 음식도 같이 하고 상도 같이 차렸구만. 윗사람들이 일어나서 일하고 있는데 홀랑 밥만 먹고 소파에 앉아있는 게 잘하는 짓이니? 너 이거 다 너희 부모 욕먹이는 짓이야. 집에선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살았어도 밖에 나와선 그러면 안 되지. 참나, 두 분 다 너무하세요. 지금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형님은 만두가게나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사니까 어머님한테 잡혀 사는지 몰라도 전 전문직이라 그런 거 싫거든요. 능력 있는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면 어머님이 더 욕먹어요. 시집살이 무슨 시집살이야. 동서, 진짜 오바가 심하다.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다 먹은 그릇 싱크대에 놔두라고 하는 게 시집살인지. 그리고 뭐? 만두가게나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그래, 나 동서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돈도 많이 못 벌어. 하지만 적어도 난 동서처럼 기본 예절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뭐해?
초등학생조차도 다 아는 기본조차도 모르는 헛똑똑인데. 그런데 동서는 저랑 시부모님이 잔소리한 게 기분이 나빴는지 결혼 후 첫 명절에 시댁에 오지도 않더군요. 제가 동서에게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베트남 다낭인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뭐라고? 베트남 다낭? 동서 지금 장난하는 거지? 오늘 명절 첫날이잖아. 그래서요? 명절 첫날인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뭐? 아니, 명절이면 당연히 시댁에 와서 같이 음식도 하고 차례도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형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에 명절 때 해외여행 가는 게 유행인 거 모르세요? 참나, 동선 남들이 유행이라고 하면 다 따라할 거야? 그래, 유행에 민감한 동서가 결혼 후 첫 명절에 굳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쳐.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해줬어야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다 기다리시는데 말도 없이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그걸 왜 얘기해야 되는데요? 뭐 법에 정해진 거라도 있어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제가 군말 없이 형님 말에 따를 테니까요. 동서, 진짜 왜 그래? 그럴 거면 아예 밥 먹을 때 젓가락질은 어떻게 하는지, 잠잘 때 어느 방향으로 누워야 되는지까지 법에다가 명시해달라고 하지 그래. 동서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설사 서방님이 먼저 해외여행 얘기 꺼냈다고 해도 배울 만큼 배운 동서가 말렸어야지. 어쩜 부부가 똑같이 그렇게 철이 없어? 저는 전화를 끊고서도 복장이 터져 죽겠더군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자라 모른다고 쳐도 알려주면 듣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말대꾸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니 정말 짜증이 폭발할 것 같더군요.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집안에 비슷한 인간이 또 한 명 들어오고 말았어요. 막내 시동생까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막내 시동생은 결혼 전부터 집안을 시끄럽게 하더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시아버지가 워낙 구두쇠라서 자식들한테 대학교까지만 지원해주고 앞으로는 너네 인생은 너네가 살라고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물론이고 둘째 시동생도 결혼할 때 아무런 지원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시동생은 형들이 그렇게 결혼한 걸 뻔히 알면서도 돈을 보태달라면서 투덜거리더군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집 사는데 돈 좀 보태줘요. 아버지가 1억만 해주시면 더 깨끗하고 넓은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아버지 막내 아들이 구질구질한 집에서 사는 게 보고 싶으세요? 1억이 무슨 뉘직해 이름이냐?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는 게 결혼 생활이야. 누가 처음부터 호화스럽게 시작해? 그리고 네 형들도 다 지들이 벌어서 결혼한 거 알아 몰라? 그러니까 형들한테 아낀 돈을 저한테 쓰시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아껴 쓰셨으면 모아둔 돈도 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모아둔 돈이 있어도 네 결혼 때 보탤 돈은 없다. 너한테 줄 거였으면 네 형들한테도 다 줬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형편에 맞게 살 생각이나 해. 어디서 허영심이나 들어가지고선. 결국 막내 시동생도 아무런 지원 없이 결혼하긴 했지만 피아노 강사로 일하던 막내 동서가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막내 동서 역시 결혼도 첫 명절 때 해외여행 간다고 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한마디 했더니 막내 동서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둘째 형님네도 첫 명절 때 해외여행 가셨다던데요? 그럼 저도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럼 막내 동선, 둘째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버릇없이 하는 것도 다 따라할 거야? 아무리 결혼 생활이 처음이라지만 나쁜 건 거르고 좋은 것만 배워야지. 어떻게 이런 못된 것만 따라할 수가 있어? 결국 저는 며칠 후 한국에 돌아온 막내 시동생 부부를 시댁에 불러 앉혀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서방님, 작년에 둘째 서방님 내가 명절 때 해외여행 갔다가 어머님 아버님이 속상해하신 거 못 보셨어요? 그걸 다 보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세요? 30살 넘은 성인이면
그 정도 사리분별을 할 수 있어야죠. 참나, 어차피 결혼도 다 저희 돈으로 했는데 왜 명절 때까지 휘둘려야 돼요? 안 그래요, 아버지? 저희 보고 앞으로 너네 인생은 너네가 알아서 살라고 하셨잖아요. 뭐야? 너 지금 내가 집값 안 보태줬다고 시위하는 거냐?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아무리 결혼 자금을 안 보태줬다고 한들 1년에 딱 2번밖에 없는 명절을 연락도 없이 안 와? 너희들 아주 기본이 안 돼 있구나, 기본이. 하지만 아무리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이 잔소리와 훈계를 해도 두 서방님 내외는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갈수록 더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하루는 시아버지 생신이라 다 같이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막내 동서가 약속이 있다면서 돈 봉투만 주고 휙 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서를 붙잡았습니다. 예, 너 이게 버릇없이 무슨 짓이야?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있길래 시아버지 생신까지 팽개치고 휙하니 나가. 왜 이러세요? 저 오늘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 있단 말이에요. 다들 모이는데 저만 빠지면 안 되잖아요. 뭐야? 대학 동창 모임? 너한테 네 시아버지보다 대학 동창들이 더 중요한 게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버님은 저랑 안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대학 동창들은 10년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돈 봉투도 드렸잖아요. 어차피 용돈 받고 싶으셔서 모이자고 한 거 아니셨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남편도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재수 씨, 말 조심하세요. 용돈 받고 싶어서 모이자고 했다뇨? 재수 씨 눈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속물로 보여요? 형, 왜 그래? 중요한 약속 있으면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쳤으니까 된 거잖아. 그리고 엄마, 이 사람 없다고 아버지 생신이 의미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간다는데 좀 보내줘요. 뻔뻔스럽게 동서편을 드는 막내 시동생의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결국엔 역정을 내시더군요. 다들 나가. 내가 무슨 생일 때 대접받자고 모이자고 한 줄 알아? 생일 핑계로 가족끼리 한번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거 같이 먹자고 부른 거지. 싸우라고 부른 줄 아냐고? 막내 너 대학 동창 모임 있다고 했지?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서 밥을 먹든 술을 마시든 마음대로 해. 나도 너 같은 애랑 겸상하고 싶지 않구나. 그러자 막내 동서는 정말로 휙하니 가버리더군요. 막내 시동생도 한숨만 푹푹 쉬면서 계속 짜증을 냈어요. 결국 식사 자리는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고 대충 식사만 하고 헤어지게 되었죠. 그 이후에도 동서들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동서들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애를 하나씩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뭐 하나라도 알려주려고 하면 참견한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희 남편과 만두가게를 운영하는 절 무시하고 깔보기까지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따끔하게 한마디씩 했지만 워낙 천성이 그러하니 고쳐지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동서들 때문에 속 시끄러운 생활이 몇 년이나 지속되던 가운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을 때 저희 시어머니가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거든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제 엄마라고 생각할 만큼 좋아하고 존경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어머님처럼 김장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제가 어머님 실력 뛰어넘을 때까진 기다려 주셨어야죠. 어머님,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네? 남편 역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에 한동안 힘들어하더군요. 하지만 가장 괴로워하셨던 건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두 분께서는 서로 투닥거리면서도 사이가 참 좋으셨으니까요. 걱정되는 마음에 주말마다 저희가 찾아갔는데 틈만 나면 읽던 신문도 안 읽으시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의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일부러 다가가서 친근하게 말을 걸어봤어요. 아버님, 무슨 생각을 그리 오래 하세요? 신문은 다 읽으셨어요? 저도 아버님이 하시는 것처럼 신문질 모아다가 창틀 청소를 좀 해보려고요.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아버님이 잘하는지 좀 봐주세요. 됐다.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뭐하러 청소를 하니? 그냥 밥이나 먹고 일찍 집에 돌아가거라.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런데 아버님, 설마 오늘도 식사 안 하신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항상 집도 깨끗하게 유지하시던 분이 이렇게 물건도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해놓으시고 어머님 때문에 힘드셔서 그렇죠?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저희랑 같이 외식하러 가요. 이럴 때일수록 든든하게 드시고 힘내셔야죠. 억지로 시아버지를 끌고 고깃집에 가긴 했는데 깨작거리며 드시던 시아버지가 반찬으로 나온 간장게장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네 시애미가 이 간장게장을 참 좋아했었는데 내가 구두쇠같이 아껴 쓴다고 게장집 한번 못 데려가 준 게 너무 후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일찍 가버릴 줄 알았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사주고 좋은 것도 많이 데려갈 걸 그랬어. 하필이면 왜 나 같은 인간을 만나서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살았는지. 내가 죄인이야. 내가 천벌받을 죄인이라고.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지내는 동안 행복하셨을 거예요. 두 분이서 알뜰한 성격이 똑 닮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하게 드시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 어머님한테 꼭 보여드리세요. 그래야 어머님이 안심하고 편하게 쉬시죠. 그래, 듣고 보니 네 말이 맞구나. 내가 힘내야지. 힘내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웃으면서 만나야지. 그 후 저랑 남편은 수시로 시댁에 드나들며 시아버지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진 저희가 자주 챙겨드리니 금방 마음을 추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동서들이 또 핑계대고 안 올까봐 미리 전화해서 꼭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첫 기일인 만큼 온 가족이 다 같이 기리고 싶었거든요. 당일날 동서들은 똥 씹은 표정으로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동서들에게 앞치마를 하나씩 건네줬어요. 그러자 둘째 동서가 대뜸 이러더군요. 형님, 웬 앞치마예요? 저보고 이걸 입으라고요? 그럼 어머님 제사하는데 제사 음식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와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 네? 직접 만든다고요? 그냥 대충 사 먹지 뭘 만들어요. 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하라고요? 다른 사람 제사도 아니고 어머님 제사잖아.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것도 어려워? 동서 여태까지 명절 때 제대로 일 도와준 적도 한 번도 없잖아. 어머님이 살아생전 동서들이 차려준 밥상 한번 못 받아보셨는데 제사상 정도는 직접 차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싫어요. 저 제사 음식 할 줄 모르거든요. 진짜 귀찮아 죽겠네. 할 줄 몰라도 상관없어. 오늘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어머님한테 다 배워놨으니까 동서들은 따라하기만 하라고. 그러자 옆에 있던 막내 동서가 앞치마를 휙 집어던지더군요. 에이씨, 형님, 저 못해요. 저 솔직히 오늘 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맨날 저한테 잔소리만 하고 혼내기만 하셨는데 뭐가 좋다고 제가 여길 와요? 형님이 전화까지 해서 오라고 닥달하시니까 용기 내서 겨우 온 거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죽은 사람이 진짜 귀신이 돼서 먹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미신 같은 걸 도대체 왜 해야 돼요? 하여튼 형님 무식한 건 어머님이랑 똑같다니까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를 왜 해야 되냐고요. 뭐라고?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 동서들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슬프지도 않아? 아무리 어머님이 동서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도 그건 다 동서들의 행동 거지를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은 서방님들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고 길러주신 분이야. 그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 하려고 할 수가 있어? 못하면 내가 가르쳐 준다잖아. 어려운 건 다 내가 할 테니까 옆에서 그저 돕는 척이라도 하라고. 싫다니까요. 기름 튀는 것도 싫고 앞치마 입는 것도 싫어요. 평생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왜 자꾸 하라고 강요하세요? 그래요, 형수님. 요즘엔 제사도 다 간소하게 하는 추세인데 우리도 그냥 간단하게 하죠. 솔직히 제사라는 게 살아있는 사람들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지. 이 사람 말처럼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진짜 와서 먹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시동생까지 투덜거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화를 내더군요. 진짜 다들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너희들은 우리 엄마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거 안쓰럽지도 않아? 그리고 재수 씨들도 진짜 실망이네요. 오늘 우리 엄마 첫 기일이에요. 먼저 와서 도와준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앞치마 한번 입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하다 이젠 아주머님까지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라서 이런 거 할 줄도 모르고 배울 생각도 없어요. 정 하고 싶으면 전문 주부인 형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어머님한테 배운 것도 많다니까 완전 전문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색내고 싶으면 혼자 다 하면 되지. 귀찮게 왜 우리 보고 도와달래? 아우,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크게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밖에서 일을 보고 온 시아버지가 어느새 집에 들어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만 겁니다. 야, 이 못된 것들아.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시애미 첫 길에 무슨 막말들을 짓거리는 게야. 내가 아주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 잡아먹는 불려실 둘이나 들였구나. 너희들 같은 며느린 한 트럭을 갖다 준 데도 필요 없다. 당장 나가. 오늘같이 중요한 날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썩 꺼져버리란 말이다. 시아버진 동서들의 등을 떠밀며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더군요. 그런데 동서들은 반성하긴커녕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결국 집안엔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들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진 너무 충격이 크셨는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군요.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시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여기 한번 앉아봐라. 시아버진 곧이어 안방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가져오시더군요. 저와 남편도 그 옆에 앉아서 시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가 펼친 그 앨범 속엔 시댁 식구들의 오래전 사진이 들어있더군요. 시아버진 그 앨범 속 사진을 하나씩 가리키면서 시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아까 했던 말들 진심인겠냐? 너희 엄마가 너희 얼마나 정성으로 키웠는데 엄마의 첫 기일날 대충대충 하자는 게 정말 진심인 거냐고. 성민이 너 이 사진 속에 있는 네 엄마가 왜 이런 터벅머리를 하고 있는 줄 아냐? 30살밖에 안 된 젊은 여자가 왜 이런 거지 같은 머리를 하고 있는지 아냐고. 그러자 둘째 시동생은 쭈뼛거리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네? 글쎄요. 그때 그런 머리가 유행이었나? 유행은 개뿔. 5살밖에 안 된 네가 이때 당시 신문지로 불장난하다가 크게 화상을 입을 뻔했어. 네 옷에 불이 옮겨 붙은 걸 보고 네 엄마가 몸을 날려서 널 구했어. 뜨거운 것도 모르고 네 등을 때리며 불을 맨손으로 껐다고. 그 와중에 네 엄마 머리에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까맣고 길던 머리가 홀랑 다 타버린 거야. 그런데도 네가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고 행복하게 웃던 사람이야. 그런데 네 입에서 대충대충 하자는 소리가 나와? 둘째 시동생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는지 입을 틀어막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진 또 다른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번엔 막내 시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진이 너
이 사진 보이지? 넌 어릴 때부터 몸이 워낙 약해서 네 엄마가 이렇게 항상 업고 다녔다. 혹시라도 동네 꼬맹이들한테 얻어맞기라도 할까봐 아무리 먼 거리도 이렇게 업고 다녔다고. 네 엄마 옛날부터 다리가 안 좋았던 거 알지? 젊었을 때부터 다리 안쪽이 조금 불편했는데도 널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아가며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 네 엄마가 너한테 원망하는 말이라도 한 번 한 적 있냐? 네 엄만 자식이란 이유로 한없이 베풀기만 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래? 너희들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입이 있으면 어디 말 좀 해보거라. 너희들이 정녕 사람 새끼가 많냐고. 그러자 막내 시동생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죄송해요.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항상 우리를 위해서 희생만 하셨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우리한테 좋은 옷 입혀주고 대학도 보내주려고 엄청 고생하셨는데 제가 너무 멍청하고 못나서 그걸 다 잊어버렸나 봐요. 곧이어 둘째 시동생도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절 때려주세요. 전 정말 못난 자식이에요. 막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형인 제가 먼저 정신 차리고 따끔하게 혼냈어야 되는데 이 나이 먹고도 철이 없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했네요. 차라리 형이랑 형수님이 한마디씩 할 때마다 그 말을 새겨듣기라도 하면 좋았을걸. 머리가 컸다고 잔소리 듣기 싫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자꾸 반항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시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동안 삼형제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막내 시동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막내 시동생은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발신자가 막내 동서인 걸 보고 시아버지가 받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휴대폰 밖으로 그 징징거린 목소리가 다 새어나오더군요. 여보, 도대체 언제 나올 거야? 나 배고파 죽겠어. 오늘 어차피 제사도 파토 났는데 우리끼리 바닷가 가서 조개구이나 먹고 오자.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오지 말걸. 괜히 귀찮게 와가지고 기분만 잡쳤네. 그러자 막내 시동생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휴대폰에 대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오늘 우리 엄마 기일이잖아.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우리 엄마 기일보다 조개구이가 더 중요하지? 그래, 혼자 가서 조개구이나 실컷 먹어. 내가 여태까지 철없이 당신 편만 들었던 거 생각하면 아주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난 앞으로 자식돌이 하면서 살 테니까 당신은 며느리돌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동서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짜증을 냈지만 막내 시동생은 그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둘째 시동생 역시 둘째 동서에게 전화해서 자기는 제사 올리고 갈 테니 집에서 두고 보자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동서들은 빼고 시동생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제사를 올렸답니다. 그 일 이후에도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를 자주 찾아뵀어요. 계속 혼자 계시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시동생들도 이제 정말로 반성을 했는지 예전과는 다르게 시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시간 나면 맛있는 걸 사들고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뻔뻔한 동서들은 코빼기도 안 보였지만은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시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앉혀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애 셋이나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 가게 일도 바쁠 텐데 애들 육아에 집안 대소사까지 다 책임지려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도 난 네가 우리 집안에 맏며느리로 들어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단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너같이 훌륭한 며느리를 우리 집에 보내준 사돈께
내 매일 처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며느라, 내가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서 많은 거 못 해주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해주고 싶구나. 너희들 지금 사는 집 애새 키우기엔 조금 좁지? 내가 너희 동네 근처에 32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알아본 게 있어. 그거 사줄 테니 거기 들어가서 살거라. 우리 박씨 집안의 든든한 기둥인데 적어도 집 걱정은 없어야지. 네? 아파트를 사주시겠다고요? 아유, 아니에요. 서방님들도 한 푼도 지원 안 해주셨는데 저희만 지원받으면 죄송해서 안 돼요. 차라리 그 돈은 아버님 노후 자금으로 넉넉하게 쓰세요. 아, 아니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13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 정도는 꼭 해주고 싶구나.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네 시동생들 정신 차린 지도 얼마 안 됐잖니. 게다가 그 불려시 같은 것들한텐 아무것도 해주기가 싫구나. 그러니 내가 주는 선물 받고 거기서 애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그게 내가 제일 원하는 바야.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크게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며느리로서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제가 꼭 끝까지 맏며느리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남편 역시 너무 감동을 받아 엉엉 소리내며 울더군요. 그동안 철없는 시동생들과 드센 동서들 때문에 남편도 마음고생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집안의 전등 하나 함부로 안 켤 정도로 구두쇠셨던 시아버지가 그렇게 큰 선물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날 시아버지와 저희 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바다를 만들었답니다. 얼마 후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가 사주신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25평 낡은 빌라에서 살다가 3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니 확실히 깨끗하고 넓어서 좋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새 집이라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동서들의 귀에 들어가자 아주 웃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째 동서가 찾아온 거예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콧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저 왔어요. 어머, 점심을 벌써 드시면 어떡해요. 제가 오늘 아버님 드시라고 유명한 순댓국집에서 순댓국도 사왔는데. 그런데 둘째 동서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이번에 막내 동서가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뜬금없는 그 상황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막내 동서는 쇼핑백을 2개나 들고 와서는 시아버지한테 안겨주더군요. 아버님, 제가 봄나들이 할 때 입으시라고 등산복 좀 사와봤는데 어떠세요? 색깔이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이건 신발인데요. 아버님 발 사이즈를 잘 몰라서 일단 대충 사와봤는데 안 맞으시면 제가 백화점 가서 바꿔 올게요. 아버님, 저같이 아버님 잘 챙기는 며느리도 없죠? 제가 그동안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면 또 잘해요. 정말 웃기지도 않더군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찾아와 안부 한번 물어본 적 없던 동서들이 선물까지 사들고 와서 애교를 부리니까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진 그 모습을 보고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욕심이 있는지 훤히 다 보이는구나. 너희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100원 한 장 떨어질 일 없으니까 그만두고 돌아가라.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시동생이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유, 그러게 내가 속 보이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 어차피 우리 아버지 형한테 집 사주시느라 전 재산의 절반이나 쓰셔서 우리한테 줄 거 없어. 그러니까 제발 욕심 좀 내지 마. 그리고 형수님, 갑자기 저 사람이랑 재수 씨가 찾아와서 당황하셨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랑 작은 형은 아버지 돈에 욕심 없어요. 형수님이 그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당연히 받으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를 좀 잘 이끌어 주세요. 저희한테 형이랑 형수님이 인생의 길잡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저는 시동생의 따뜻한 말에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더군요. 그래도 시동생들이나마 정신 차려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왕 다 같이 모인 김에 동서들한테도 한번 기회를 줘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동서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들, 꼰대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만큼은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여태까지 결혼 생활 13년 동안 하면서 뭘 받고 싶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한 거 아니야. 내 남편의 부모님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잘한 것 뿐이야. 그런데 동서들이 그런 기본조차도 안 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런데 그거 알아? 자식은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래. 저렇게 훌륭한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자란 서방님들도 이제서야 철들었는데 동서들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도대체 뭘 배우겠어? 나중에 자식들이 자라서 동서들 같은 며느리 데려오면 어떨 것 같아? 그러자 막내 동서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말도 안 돼. 그런 며느린 절대 안 되죠. 그럼 저한테 맨날 말대꾸만 하고 저 죽고 나서도 놀러 다니느라 신경도 안 쓸 거 아니에요. 안 된다면서 동선 대체 왜 그렇게 했어? 그럼 둘째 동서는 동서 같은 며느리 생기면 어떨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치? 동서들이 생각해도 끔찍하지? 그러니까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이 동서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어. 동서들이 바뀌지 않으면 자식들도 다 그거 그대로 보고 자랄 거야. 그럼 동서들도 힘들지만 동서 자식들이 결혼해서 사돈댁에서도 욕먹는 거라고. 난 동서들이 애들을 위해서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싶어. 동서들도 다 엄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러다 동서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했으니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벌써 시어머니의 두 번째 기일이 되었어요. 시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동서들을 단단히 교육시키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서들이 쭈뼛거리면서 시댁에 들어왔습니다. 형님, 저 제사 지내는 법 좀 배우려고요. 잘은 솔직히 못할 것 같지만 쉬운 거라도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저도요. 작년엔 자리도 못 지켰지만 이번엔 꼭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도와드릴 거 있으면 뭐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들한테 단단히 화가 나 있던 시아버진 그제서야 환하게 너털웃음을 지으시더군요. 너희들 설마 콩고물 떨어질 거 바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내 다시 말하지만 난 너희한테 줄 돈 없다. 아이, 그럼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냥 앞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단 말이에요. 아버님, 저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렇게 말하는 동서들을 보니 저도 뿌듯한 마음에 웃음이 나오더군요. 저 모습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변화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동서들이 완전히 변할 때까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려고요. 소학에 이런 말이 있대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후회할 줄 모르는 자는 하등의 사람이요. 후회하면서도 고칠 줄 모르는 자도 하등의 사람이다. 그래도 우리 동서들은 후회도 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적어도 하등의 사람은 아닌 거겠죠? 여기서 더 발전해서 꼭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황사가 심해서 그런지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기관지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6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내 가족의 외모가 못생기다 못해 흉측하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외모와 상관없이 따뜻하게 품어주실 수 있나요? 저의 경우 저의 내면을 바라봐주는 가족과 외모만 보고 멀리하는 가족을 모두 겪어봤답니다. 오늘 전 제 존재를 창피해하는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5살 때부터 신경섬유종증이라는 병을 알아왔어요. 염색체에 있는 특유 유전자의 변이 때문에 나타나는 병인데 피부와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얼굴에 작은 종양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부턴 얼굴 전체에 커다란 혹이 여러 개 생겼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제 얼굴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나 징그럽다고 손가락질을 할 정도였죠. 그래서 전 학창 시절 내내 따돌림을 받고 불행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짝이 있다고 했던가요? 그런 저에게도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 얼굴이 흉측하든 말든 상관없이 제 내면을 바라봐주는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과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들어가 시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처음에 시집살이가 좀 힘들었어요. 시모가 제 얼굴 때문에 모진 말을 내뱉을 때가 많았거든요. 시모는 제가 만든 음식을 밥상에 올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건 좀 치워라. 네가 만든 걸 찝찝해서 어떻게 먹어? 그런데 너 그 병 없는 거 아니냐? 아유, 너한테 옮아서 얼굴이 혹부리 영감처럼 변해버릴 걸 생각하면 내 머리털이 아주 쭈뼛 서는구나. 어머님, 이거 없는 병 아니에요. 이게 없는 병이었으면 저랑 20년 넘게 같이 살았던 저희 가족들도 다 옮았어야죠. 지난번에 제 여동생 보셨잖아요. 얼굴에 뭐 작은 종기라도 하나 있었나요? 그거야 재수가 좋아서 안 옮았나 보지. 너희 가족들한테는 안 옮았어도 나한테 옮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 수철 이젠 하필이면 저런 괴물 같은 애를 데려와선 얘 밥맛 떨어지니까 넌 방에 좀 들어가 있어라. 너만 보면 아주 어제 먹은 밥도 올라올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 대신 나서서 시모와 싸워주더군요. 엄마, 왜 이러세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된 게 이 사람 잘못인 줄 알아요? 안 그래도 병 때문에 여태까지 손가락질 받으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만큼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잖아요. 엄마, 여잔 얼굴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현명한 여자를 만나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심한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시모는 계속해서 절 못마땅해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참았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대들 수밖에 없더군요. 하루는 시모랑 같이 밭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네 분이 지나가시다 저희 밭에 들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고선 깜짝 놀라더니 시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나, 며느리 들여놓고서 보여주지도 않더니만 옆에 있는 게 며느리야? 며느리 얼굴이 왜 저래? 아유, 끔찍스러워라. 말도 마. 나도 볼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일이라도 잘하니까 데리고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진작에 갖다 버렸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 들고 있던 호미를 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그 동네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제 얼굴이 그렇게 끔찍하세요? 그럼 안 쳐다보시면 되잖아요. 왜 남의 얼굴을 가지고 면전에서 그런 심한 말을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고 참, 젊은 색시가 참 당돌하네. 솔직히 보기에 흉측한 거 맞잖아.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말도 못해? 아무리 그렇게 생각했어도 말할 땐 상대방 기분도 고려를 해주셔야죠. 제가 얼굴이 이런 것뿐이지 귀까지 안 들리는 줄 아세요? 동네 분들이 저 볼 때마다 수근거리는 거 저 다 들려요. 그리고 어머님, 일 못하면 갖다 버리겠다고요?
제가 이 집에 종으로 들어온 건가요? 저 이 집 며느리예요. 아무리 보기 싫으셔도 아드님 마누라고 어머님 며느리라고요. 어머, 아이 애가 시애미 앞에서 웬 큰 소리야? 너 소박 맞고 싶어서 환장했니? 아기같이 못생긴 걸 며느리 삼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따박따박 눈 크게 뜨고 말대꾸야? 너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내가 내 아들한테 얘기해서 당장 이혼하라고 할 테니까 나가라고.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연 그이가 저랑 이혼한다고 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간 시모는 가족들을 다 앉혀놓고 저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고 선언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들은 전부 다 제 편을 들었어요. 엄마, 이 사람 제 아내예요. 엄마가 아무리 싫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이 사람 얼굴 가지고 심한 말 하지 말라고 했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엄마. 올케 언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예전부터 엄마가 너무한다고 생각하긴 했어. 그리고 사람 얼굴 가지고 그렇게 무시하고 막말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엄마도 그렇게 예쁜 얼굴 아니잖아. 내가 보기엔 엄마보다 올케 언니가 더 예쁜데? 그리고 엄만 올케 언니가 우리 집에 얼마나 잘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지금 배가 불러서 그래. 우리 형수님 같은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밥 준비하지. 아침상 무르자마자 밭에 나가서 밭일하지. 우리 엄마의 그 모진 잔소리를 다 견뎌가면서도 시어머니라고 이부자리까지 봐드리잖아. 또 우린 얼마나 잘 챙겨주셔. 시동생이랑 시누이 뜨신 밥 먹이겠다고 불 앞에서 맨날 혼자 고생하시는데 이런 며느리가 어디 흔한 줄 알아? 게다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줄 둘이나 낳아주셨잖아. 솔직히 엄마 성격 자식인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데 형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 엄마, 그러니까 제발 형수님 좀 괴롭히지 마요. 그러다가 형수님이 못 살겠다고 나가면 엄마만 더 힘든 거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선 화를 내더군요. 이것들이 지 애밀 놔두고 누구 편을 들어? 애미 너, 도대체 내 자식들을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뭔 짓을 했길래 하나도 아니고 여섯이나 널 싸고 도냐고. 어머님, 제가 뭔 짓을 했다고 그러세요? 전 그냥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구박하시는 건 어머니시고요. 저요,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데 자식들까지 외면하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 더 이상 저한테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우리 잘 지내봐요. 고부간에 잘 지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 후 시모는 예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지더군요. 아마 집안에 본인 편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큰 소리를 못 내신 거겠죠. 저는 못된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도리는 하자는 생각에 시모를 열심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시집살이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군요. 저희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 남들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초등학생이던 아들, 딸과 같이 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제 얼굴을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아들이 자꾸 떨어져서 걷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이 신경 쓰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아가 그렇게 떨어져서 걷다가 엄마 놓치면 큰일 나. 얼른 일로 와서 엄마 손 잡아. 하지만 아들은 쭈뼛거리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지 않더군요. 싫어요. 사람들이 자꾸 엄마만 쳐다보잖아요. 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싫단 말이에요. 쳐다보면 좀 어때서.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서 이리 와. 엄마 손 놓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싶어? 그래도 창피한데. 오늘은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시장에 괜히 나왔네. 집에서 그냥 숙제나 할걸. 저를 창피하는 아들의 모습에 한숨이 푹푹 나오던 그때 갑자기 동네 꼬마아이가 불쑥 나타나 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못생긴 괴물이다. 울퉁불퉁한 우리 집 감자보다도 더 못생겼대요. 저는 순간 돌을 맞아 아팠지만 하도 많이 겪었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 딸아이가 앞으로 달려나가 그 꼬마를 밀어 넘어뜨리더군요. 으! 아파. 너 뭐 하는 거야? 야, 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왜 감자보다 못생겼대? 넌 눈이 삐었냐?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겉모습보다 속에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 우리 엄만 세상에서 마음이 제일 예쁜 사람이거든? 진짜 못생긴 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바로 너야. 네 속마음은 감자가 아니라 우리 집 누렁이가 싼 똥보다도 못생겼어. 뭐? 내가 똥보다도 못생겼다고? 아니거든? 엄마. 그 아이는 놀라서 울기 시작하고 저는 급하게 달려가 제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끌고 왔습니다. 미연아, 애를 갑자기 밀면 어떡해.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치잖아. 제가 먼저 엄마한테 돌을 던졌잖아요.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참아야 돼요? 난 엄마한테 못된 말한 애들은 다 쥐어패버릴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래도 막무가내로 밀면 안 되지. 아휴, 알았어. 그럼 다음부터 미연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알았어요. 다음부턴 살짝만 밀게요. 그런데 엄마, 오빠는 어디 있어요?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그 말에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니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혹 시장에서 애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저는 허겁지겁 아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저와 멀리 떨어진 곳 구석에 숨어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아가, 엄마가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 했잖아. 너 그러다가 엄마가 너 못 찾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도 엄마랑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너무 싫단 말이에요. 아까 저 애도 엄마가 못생겼다고 돌 던졌잖아요. 난 돌 맞기도 싫고 싸우는 것도 싫어요. 엄마는 왜 다른 엄마랑 다르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긴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너무 속상하단 말이에요. 영아가, 엄마가 평범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영학이 널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다른 엄마들 못지않게 크단다. 영학이 너도 엄마의 겉모습보단 속마음을 좀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엄만 우리 영학이가 착한 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고 달래주었답니다. 그 어린 게 못난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것 같아 안쓰럽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철이 들면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끔찍히 생각해주는 딸과는 달리 아들은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나 봅니다. 커갈수록 점점 저를 창피해하는 게 종종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중학생 때 하루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툴툴거리기만 하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저 대신 한번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닫혀있는 문 앞에 쭈그려 앉아 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학이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괜찮으니까 이 아빠한테 한번 얘기해봐. 그게 사실 친구들이 생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이라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엄마 얼굴 보고 놀랄 거 생각하니까 겁이 난단 말이에요. 뭐? 엄마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그럼 네가 친구들이 놀라지 않게 잘 설명해 주면 되지. 엄마가 아파서 그냥 겉모습만 그런 것뿐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싫단 말이에요. 평범한 엄마였으면 그런 얘긴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엄마 얼굴 보면 학교에서 내내 놀릴 게 뻔한데 그럼 저 학교 어떻게 다녀요? 아빤 내가 엄마 때문에 왕따 됐으면 좋겠어요? 왕따 무슨 왕따야? 네 동생 미연인 집에 친구도 자주 데려오고 엄마랑 손잡고 시장에도 자주 가는데
왕따커녕 반에서 반장까지 하자니. 엄마 얼굴 때문에 따돌림을 시키는 친구들이라면 차라리 절교하는 게 나아. 그런 친구들은 못된 놈들이니까 친하게 지내지도 말란 말이다. 싫어요. 내 친구들인데 왜 절교를 해요? 그냥 엄마가 제 생일 때 잠깐 밖에 나가 계시면 안 돼요? 그럼 다 해결되잖아요. 생일 밥상만 차려주고 그냥 밭에 가 계시라고 하세요. 네? 너 정말 안 되겠구나. 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널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해? 너 도대체 그런 거 누구한테 배웠니? 네 할머니도 이제 엄마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냐고?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하필 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쁜 사람도 많은데 아빠는 왜 그런 엄마랑 결혼했냐고요? 차라리 똥개랑 결혼하는 게 낫지. 너 이 자식 말로 하니까 안 되겠구나. 아주 회초리 들어야 정신 차리지? 죄송해요. 그냥 속상해서 그런 건데. 너 엄마한테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면 네 친구들도 초대하지 마. 너처럼 엄마를 창피하는 아들은 집에서 생일 파티할 자격도 없는 거야. 그건 싫은데. 알았어요. 그냥 친구들 초대하면 되잖아요. 진짜 속상해. 가슴을 후벼 파는 아들의 말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 밭에 나가 한참을 울었답니다.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영혼을 바쳐서라도 얼굴을 갈아엎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간은 계속 흘렀고 작은 애가 대학생일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치매에 걸리시는 바람에 병수발을 드느라 몇 년간 고생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가슴 한켠이 허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모인 시댁 식구들은 다 저한테 다가 한마디씩 해주었어요. 형수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만면일이란 이유로 우리 엄마 치매 병수발까지 들고 정말 힘드셨죠? 친자식도 하기 힘든 일인데 형수님 덕분에 우리 엄마가 끝까지 외롭지 않게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아요, 올케 언니. 올케 언닌 우리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 와중에도 오이 농사까지 하면서 자식을 둘이나 대학에 보냈으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언니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올케 언니를 참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간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알아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니 보상을 받은 것만 같더라고요. 여태까지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젠 엄마로서 최선을 다할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애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해 아들은 중견기업에 딸은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이제 지들 밥벌이는 알아서 하고 있으니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결혼해 가정을 꾸린 딸과는 달리 아들은 번번이 만나던 여자들한테 차이면서 노총각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어요. 며느린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아들 말로는 성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며느리가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깜짝 놀란 겁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얼굴이 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괜찮아. 원래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놀라. 그래도 많이 보면 적응돼. 엄마, 제 여자친구 장정연이에요. 되게 예쁘죠? 저는 저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보고 살았기 때문에 며느리의 그런 반응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 들여서 같이 식사를 했죠. 그런데 며느린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깨작거리는 겁니다.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그러나? 아이고, 내가 영아기한테서 우리 예비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물어봐서 준비한 건데 간을 조금 약하게 할 걸 그랬나?
아니에요. 그냥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속이 좀 안 좋네요. 속이 안 좋다는 말에 냉장고에 있던 매실청을 물에 타서 줬는데도 잘 못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비 시댁에 인사로 온 게 긴장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비 사돈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비 사돈 역시 절 보자마자 언짢은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전 아들의 혼사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기에 최대한 괜찮은 척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은 사돈께서 해주시는 겁니까? 네, 아들이 결혼하는데 제가 당연히 해줘야죠. 신혼집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봐둔 데가 있고 애들도 마음에 들어하니 괜찮을 겁니다. 평수도 꽤 넓어서 나중에 아이 낳고 살기에도 좋을 거고요. 그럼 우리가 혼수만 채우면 되겠네요. 제 딸이 40 넘은 남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집은 해주신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네요. 사실 저희 아들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신혼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전 오이 농사를 하며 벌었던 전 재산을 털어 아들 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던 겁니다. 아직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어 결혼식이 끝난 후 3일 뒤에나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애들이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부모로서 할 일은 한 것 같아 뿌듯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가 끝난 후 발생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집에 찾아와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런 말하기 죄송한데 제 결혼식 때 혼주석에 앉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냥 결혼식에 오지 말아주세요. 저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엄마인 저보고 혼주석에 앉지 말라는 것도 황당한데 결혼식에 오지 말라뇨?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 내가 내 아들 결혼식에 왜 안 가?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정현 씨가 엄마 얼굴 무서워서 싫대요. 그런 중요한 날 불편하게 웨딩드레스까지 입고 안 그래도 잔뜩 긴장하고 있을 텐데 엄마가 떡하니 앞에 앉아 있으면 기분 나쁘고 결혼식 망칠 것 같아서 싫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은 집에서 쉬시다가 나중에 결혼식 영상 찍은 거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설사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쳐도 네가 따끔하게 얘기하고 혼냈어야지. 어떻게 걔 말 한마디에 네 엄마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 못하게 하냐.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그럼 어떡해요. 엄마가 결혼식장에 오면 결혼 안 한다잖아요. 엄마 아빤 제가 평생 혼자 늙어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 벌써 나이가 40도 넘었다고요. 이번에 결혼 못하면 영영 노총각 딱지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솔직히 저번에 상견례 끝나고 나서 예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엄마 때문에 찝찝하다고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날도 엄마 때문에 속이 안 좋아서 그 비싼 한정식 음식도 겨우겨우 씹어 넘겼는데 결혼식장에서까지 엄마 모습 보고 싶지 않대요. 결혼식장에 저희 예비 처가 손님들도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굳이 그런 데서 엄마 얼굴 보여서 나쁜 이미지 심어줄 필요 있어요? 안 그래도 늦장가 가는데 굳이 아들이 미운 털 바뀌었으면 좋겠냐고요. 영악이 너 지금 말 다 했냐? 정말 방금 말한 게 네 진심이야? 네 엄마가 널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엄마 얼굴이 창피하다고 이딴 대접을 해? 예비 사돈이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결혼을 엎었어야지. 넌 네 엄마가 그런 취급받는 것보다 그 야가 빠진 계집애 하나 붙잡는 게 더 중요한 게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제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도 너무 싫었는데 왜 자식 앞길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세요? 저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속으로 낳은 아들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입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네 인생에 방해되는 존재다 이거지?
내가 너의 정신머리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나 때문에 손가락질 받아서 싫었다고? 나 때문에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럼 네 동생 미연인, 네가 공부에만 매진할 동안 미연이 네 엄마를 도와서 밭에서 호미질도 하고 집안일도 나서서 하던 애야. 엄마가 할머니 병수발 들 때도 엄마 힘들까 봐 옆에서 뭐라도 힘이 돼주려고 했던 애라고. 그럼 미연인 이 엄마를 창피해하긴커녕 결혼할 남자한테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날 창피하지 않는 사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니.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 이렇게 달라? 진짜 문제는 내 얼굴이 아니라 썩어빠진 네 정신머리랑 네 예비 마누라 인성이야. 너 같은 놈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 얘기하는 것조차도 속이 터져 죽겠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거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아들을 쫓아냈어요. 너무 속이 상해 하늘이 무너져라 엉엉 울었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키운 대가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에 죽고만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오랜만에 제 여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영학이 결혼 준비는 잘 돼가? 결혼식이 벌써 다음 주네. 딸 시집 보내고 이제 아들까지 결혼시키려니까 마음이 참 시원섭섭하겠어. 문희야, 내가 정말 너무 속상해서 미칠 것 같다. 나 이제 어쩜 좋니? 언니, 무슨 일이야? 아니, 갑자기 왜 울고 그래? 언니,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언니 집으로 갈게. 잠시 후 여동생이 제 집으로 왔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동생에게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말도 안 돼. 영학이 그 자식이 언니한테 진짜 그랬단 말이야? 아무리 여자한테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 언니, 그런 놈은 자식도 아니야. 이제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도 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문희야, 너도 알지? 내가 이 얼굴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에 종기가 하나씩 생기면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나만 보면 괴물이라고 놀리고 욕했잖아. 게다가 우리 엄마 보고 얼마나 부정한 짓을 했으면 괴물 자식을 낳았냐면서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짓거렸지. 그래도 나 그거 다 참으면서 평범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했다. 네 형부랑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애들 잘 키우려고 잠도 줄이고 내 몸에 성한 데가 없을 때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 아들이 나한테 이래? 내가 전생에 못된 짓을 해서 천벌받았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왜 천벌을 받아? 천벌받을 건 언니가 아니라 영학이랑 그 못된 예비 며느리지. 언니, 영학이한테 해주기로 한 집 취소해. 어차피 계약금만 걸어놨잖아. 그 계약금도 그냥 내가 돌려줄게.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아들에게 해주기로 했던 집은 여동생 명의의 아파트였는데 계약금 10%만 걸어놓고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동생은 계약금을 돌려줄 테니 그 집을 취소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계약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걸 돌려주겠다고? 아유, 아니야. 취소하는 건 취소하는 거고 계약금은 넣었어. 괜히 내가 영학이한테 집 해준다고 계약금까지 걸어놔서 다른 세입자 구하려면 한참 걸릴 텐데 너한테까지 손해보게 할 수는 없잖아. 언니,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언니 나 돈 많은 거 몰라? 세입자 천천히 구해도 나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어. 그리고 그 집이 위치가 좋아서 금방 나갈 거야. 그러니까 계약금 도로 가져가고 그 집 취소해. 지 엄마가 평생 농사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집까지 해주는구만. 고마운 줄도 모르는 이 영학이 그 자식은 아주 길바닥에 나 앉아봐야 돼. 결국 저는 동생의 말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고 그 집의 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날리지도 않았죠. 절 엄마로 생각하지 않는 아들한테 집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아들의 결혼식에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엄마, 결혼식에 무조건 가요. 당연히 엄마가 혼주석에 앉아야 되는 건데 왜 오빠 말만 듣고 안 가야 되는데요? 엄마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엄마 없이는 안 간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서 혼주석에 앉으라 말이에요. 뭐가 무섭다고 엄마가 피해요? 결국 일주일이 지나 결혼식 당일, 저는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식이 이미 시작되고 신랑 신부 입장까지 마쳤을 때 당당하게 앞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러자 하객으로 모든 사람들이 절 쳐다보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까지 사색이 되어 놀라더군요. 엄마, 여기 도대체 왜 왔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야, 저 인간이 여길 왜 왔어? 자네, 이 결혼식에 자네 어머니 오지 못하게 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창피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 징그러운 얼굴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냐고. 아, 진짜 짜증나. 영학 씨, 당신 엄마 당장 끌어내. 내가 제발 내 결혼식 망치지 말아달라고 했잖아. 이따가 가족끼리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저런 역겨운 얼굴이랑 어떻게 사진을 같이 찍냔 말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저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 떡하니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결혼식인데 내가 왜 못 와? 난 이 결혼식에 올 권리가 차고 넘치게 있는 사람이야. 에이씨,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딱 오늘 하루만 참아주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에요? 아들 결혼을 기어코 망치고 싶으시냐고요? 그런데 그때 제 여동생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와 아들에게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야, 네가 우리 언니 보고 창피하니까 결혼식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그 고생을 하면서 질 키워주는 엄마를 창피하다는 이유로 결혼식에 오지도 못하게 해? 너 이렇게 호로 자식이었니? 여자에 미쳐가지고 지 엄마도 못 알아보는 또라이였냐고. 아, 이모는 또 왜 그래요? 아우, 진짜. 왜 다들 내 결혼식에 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건데요?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요? 조용히 넘어가? 그럼 네가 그딴 쓰레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우리 언니가 아파서 얼굴이 이렇게 됐어도 널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야. 하다못해 짐승들도 지혜미나 알아보는데 넌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구나. 우리 언니가 너 같은 놈 키우느라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열을 밤낮을 울어도 모자라. 그런데 넌 네 엄마한테 창피하다느니 역겹다느니 하는 저놈의 집구석이랑 기어코 엮이고 싶다 이거지? 네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저 기집애한테 휘둘리겠다 이거지? 휘둘리게 누가 휘둘린다고 그래요? 그냥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받아준 것뿐이라고요.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이해? 이해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남의 엄마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는 저놈의 집구석 인간들이랑 넌 그 어떤 성인군자가 와도 이해 못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너 이거 아주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일이라고. 그러자 이 모든 걸 듣고 있던 저희 친척들이 나서더군요. 특히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손가락질까지 했어요. 너 이 자식, 네가 감히 네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천사 같은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그게 바로 너희 엄마야. 그래, 이 개만도 못한 호로 자식아. 우리 올케 언니가 너 때문에 피눈물 흘렸을 거 생각하면 내 아주 가슴이 찢어진다 찢어져. 그 어린 걸 얻고서 반일까지 했던 올케 언니인데 어떻게 나도 저런 짐승보다 못한 자식을 낳았을까? 네가 이렇게 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올케 언니 몰래 널 어디 갖다 버리고 그랬다. 어차피 개처럼 자랄 거 들깨랑 같이 크라고 숲에다가 확 버릴 거 그랬다고. 아, 진짜 다들 왜 이래요? 지금 내 결혼식이에요.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난리를 쳐요? 그러자 옆에서 바득바득 이를 갈고 있던 제 딸아이가 성큼성큼 걸어가 아들의 뺨을 세게 후려치더군요. 야, 네가 말할 때마다 그 입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니까 제발 조용히 해. 너 같은 건 이제 내 오빠도 아니야. 그동안 은근슬쩍 엄마 무시하고 창피하는 거 내가 다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못 참아. 엄마, 가요.
저딴 인간 결혼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집에 가자고요. 그래 여보. 나도 저딴 자식은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지 엄마를 괴물 취급하는 저 집안에 장가 가서 알아서 잘 살아보라지. 여보, 얼른 가자. 여기서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아까워. 저는 남편과 딸을 따라 결혼식장을 빠져나가기 전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니 네 엄마 자리에서 빠져주마. 다시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엄마라고 부를 생각도 하지 말거라. 결국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쫓아나온 친척들에게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다들 어떻게 저런 호로 자식을 키웠냐고, 또 하필이면 저런 인간 말종 같은 집구석이랑 엮였냐면서 욕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척들에게 여기까지 시간 내서 먼 길 와줬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답니다. 결국 대부분의 하객이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어요. 사돈 쪽 가족들이랑 아들이랑 며느리의 지인 몇 명만 남기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은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엄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집 계약이 취소됐다뇨? 지금 소파며 뭐며 오늘 다 배달 오기로 했는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넌 참 뻔뻔하구나. 나보고 창피하다면서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하더니만 집은 해주길 바라는 게냐? 넌 내가 말했지? 네 엄마 자리에서 빠져주겠다고. 넌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닌데 내가 왜 네 신혼집을 해줘야 돼? 아이씨, 그래도 이건 아니죠. 신혼집은 예전부터 해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이 가구랑 가전제품들은 다 어떡해요? 에어컨이랑 이것저것 설치한다고 설치 기사들도 다 불렀는데 돈만 주고 보내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집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네가 택한 결혼이니 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 그렇게 잘난 네 처가에 한번 얘기해 보던가. 그건 안 되죠. 엄마가 집 해주는 대신 처가에서 혼수해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배송원 가구들이 복도에 꽉 막고 있어서 같은 층 사람들이 항의하고 난리 났단 말이에요. 신혼집 입주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신혼여행도 늦춰서 가는 건데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네가 너무한 거겠지. 아무튼 난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전화 끊어. 엄마가 정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이모한테 전화해서라도 따질 거예요. 계약까지 다 해놓고 이러는 게 어딨어요? 그래, 따지고 싶으면 어디 따져봐. 네 이모가 잘도 네 편을 들어주겠다. 욕 처먹고 싶으면 한번 전화해보라고. 진짜 미치겠네. 엄마, 나 진짜 돌아버리는 꼴 보고 싶어요? 왜 아들 앞길을 이렇게 막냐고요? 누가 아들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어차피 남남인데 네 앞길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전화 끊어. 너랑은 1분 1초도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 저는 전화를 끊었고 아들한테서 여러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남편과 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나 본데 다들 아들을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아들은 오갈 데가 없어져 작은 투룸을 하나 급하게 구한 것 같더군요. 사돈은 집을 안 해줬으니 혼수도 못 해준다면서 기존의 넓은 집에 맞춰서 샀던 혼수들을 전부 다 반품하고 중고로 대충 싼 거 사서 쓰라고 했다네요. 제 전 재산을 바쳐 넓은 집에서 쾌적하게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들과 며느리 그 못된 마음 때문에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구질구질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후 저는 아들한테서 받은 상처를 잊기 위해 하루하루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남편이랑 딸이 저를 많이 챙겨주고 시댁 식구들도 틈만 나면 저한테 과일이며 뭐며 보내줘서 금방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답니다. 제가 가끔씩 울적해 할 때면 딸이 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해주곤 했어요. 엄마, 너무 우울해하지 마요. 엄마한테 내가 있잖아요. 원래 오빠는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랬다고요. 내가 오빠 목까지 엄마한테 잘해줄 거니까 그딴 자식은 있고 행복하게 지낸 일만 생각해요. 엄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과 절연하고 지낸 지도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는 절대로 엄마가 창피하다는 얘기도 안 할 거고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쫓아가서 욕이라도 한 바가지 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누가 네 엄마야? 당장 안 나가? 그 잘난 이 처가에나 가서 살라고. 엄마, 저 그 사람이랑 이혼했어요. 제가 너무 결혼이 급해서 인성이 올바르지도 못한 사람이랑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했나 봐요. 결혼하고 나서도 맨날 싸우기만 하고 틈만 나면 절 무시하고 욕하고 게다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절 어찌나 구박하시는지 그래도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저랑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같이 가진 거 없는 놈이랑은 한시도 같이 살고 싶지 않대요. 엄마, 저 이제 완전히 혼자예요. 엄마까지 절 버리면 고아나 마찬가지라고요. 참나,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혼을 해? 엄마까지 버리고 그 난리를 치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했더니 별거 아니었나 보구나. 그런데 너 이렇게 울고 빌어봤자 소용없어. 네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 거짓으로 가득 찬 악어의 눈물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돈 떨어져서 갈 데 없으니까 나한테 찾아온 거잖아. 왜? 내가 너한테 사주려고 했던 그 집이 아직도 탐나디? 욕심내지 마. 너한테 집 사주려고 했던 돈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고 남으면 네 동생 미연이한테 다 물려줄 거니까. 그러니까 추잡하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저는 아들을 억지로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설치며 아예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어요. 결국 아들은 눈물바람으로 자리를 떠나더군요. 그 이후 저는 계속 아들을 안 보고 살았어요. 아들은 어떻게든 용서를 받고 싶은지 저한테 종종 문자를 보내더군요.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는 안 걸리셨고요. 진작에 엄마를 많이 신경 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되네요. 효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불효만 잔뜩 했으니. 엄마, 저 지금 출장 가는 중인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우리 집이랑 비슷해서 마음이 헛헛하네요. 예전엔 시골에 사는 게 창피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아요. 언젠간 저도 다시 그 집에 가서 엄마랑 도란도란 밥도 먹고 밭일도 도와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엄마, 얼마 전에 생신이셨죠? 생신 핑계로 찾아뵐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엄마가 제 얼굴 보면 괜히 좋은 날에 기분만 상하실까 봐 가보지도 못했네요. 제가 이렇게 용기가 없는 놈이에요. 엄마, 그래도 저 계속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가 끝까지 저를 안 받아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 계속 노력해 보려고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지만 답장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들을 용서해 줄 수가 없었거든요. 벌써 아들을 안 보고 산 지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걸 치유하기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어떻게든 씩씩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몇 달 전에 큰 결심을 했어요. 드디어 제 얼굴을 뒤덮고 있는 혹들을 수술하기로 했거든요. 수술비도 만만치 않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큰 수술이었지만 여태까지 힘들었던 그 세월들을 보상받는 의미에서 용기 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을 받는다고 하자 딸이 제게 수술비를 턱하니 건네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딸에게 물었어요. 미연아, 이게 뭐니? 나 이 돈 필요 없어. 너도 애들 키우느라 앞으로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걸 도대체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엄마, 그냥 받아주면 안 돼요? 엄마 수술비로 보태고 싶단 말이에요. 엄마 그동안 고생도 진짜 많이 하고 날 이렇게 바르게 잘 키워줬는데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난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리고 나 돈 있어 얘.
네 오빠 집 해주려고 했던 돈이면 수술 충분히 받고도 남아. 그러니까 이건 도로 가져가. 난 네가 이 엄마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 하나로도 충분해. 결국 저는 딸에게 그 돈을 돌려줬고 딸은 엄마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울더군요. 여태까지 충분히 잘해줬는데 뭘 더 잘해준다는 건지. 정말 제 딸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효녀인 것 같아요. 딸은 제가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이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하려면 한참 걸리지만 얼굴에 나 있던 그 혹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얼굴을 뒤덮고 있던 그 울퉁불퉁한 혹들이 70%나 사라지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얼굴이 가벼워졌어요. 회복을 다 하고 나서도 흉터 때문에 남들처럼 예쁜 얼굴은 가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전 그걸로 충분히 만족한답니다. 수술로 없애버린 그 혹들과 함께 제 인생의 고난과 상처들도 다 하늘에 날려버렸거든요. 탈무드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네요.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내면을 보라는 말인데요. 흉측한 외모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겐 정말 가슴에 와닿는 명언이랍니다. 저 말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남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겉모습만 보고 멀리하기보단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유심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알아요? 그 안에 아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전 앞으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이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일상에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